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 저는 시댁 식구들이 살던 저택을 통째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방을 차지하고 기세등등하던 불륜녀는 길바닥에 쫓겨났고 저를 15년이나 식모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꾸라졌죠. 제 집에서 저를 노예처럼 대하면서도 이 집이 제 명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 그들의 화려한 천국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처참한 지옥으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제 인생을 건 가장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어두웠던 터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소리 없는 그림자로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저 잘 살라고 남겨주신 소중한 보금자리가 오히려 제 목을 죄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1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참 무서운 법이죠.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아직 시집도 안 간 시누이까지 5 식구의 아침을 차려야 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주방으로 내려가 쌀을 씻고 국을 끓이다 보면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는 게 보입니다. 이 집 참 아름답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제가 평생 남부럽지 않게 대접받으며 살길 바라며 물려주신 2층짜리 대저택이에요. 정원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고 거실 바닥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죠. 하지만 제게 이 집은 그저 닦아도 끝이 없는 거대한 일터일 뿐이었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집이 감옥 같다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시댁이 너무 괴롭히면 이혼하고 몸만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었어요. 내가 나가면 이 소중한 집을 저 고약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는 꼴이 되니까 억울해서라도 집을 두고 나갈 수가 없었죠. 내 집인데 내가 도망을 못 가니 그게 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던 셈입니다. 어머, 국 냄새가 왜 이래? 너 또 멸치 육수 대충 냈니? 어느새 내려온 시어머니가 냄비 뚜껑을 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 시장에서 제일 좋은 멸치 사다가 정성껏 우려냈어요. 간 좀 봐주세요. 정성? 말은 잘한다.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겨우 이런 허접한 국을 먹여서 내보내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근본 없는 집안 애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다. 부모가 일찍 죽어서 배운 게 없으니 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욕까지 먹어가며 저는 주방 한구석에서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는 이 집이 제 명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이 집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아들 집인 것처럼 기고만장하셨습니다. 잠시 후 잠이 덜 깬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대를 담아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죠. 여보, 국간 좀 봐줘. 어머니는 좀 싱겁다고 하시는데 당신 입맛엔 어때? 남편은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겠지. 당신 요즘 음식 솜씨가 영 늘지가 않게 아휴. 그래도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도 듬뿍 넣었는데 한 번만 더 먹어봐. 됐어. 여보, 나 오늘 퇴근하고 동창회 있으니까 늦을 줄 알아. 그리고 당신 내 와셔츠 다려놨어? 지난번에 소매깃 제대로 안 다려져 있더라. 남편의 말투에는 저를 향한 애정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 도우미를 대하는 태도였죠. 그때 2층에서 시누이 혜림이가 하품을 하며 내려왔습니다. 언니, 내 실크 블라우스 드라이 맡겼어요? 오늘 데이트 있단 말이에요. 아, 아가씨. 어제 비가 와서 세탁소가 문을 일찍 닫았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바로 찾아올게요. 미안해요. 뭐예요? 정말 짜증나게. 언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이 큰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누이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식탁 의자를 쾅소리나게 밀치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혜림이의 무례함이 당연하다는 듯 혀를 차며 저를 쏘아보셨죠. 들었지? 네가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애가 화를 내잖니. 넌 어째 15년을 살아도 배운 게 없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저택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수나 있었을 줄 알아? 다 우리 아들 덕인 줄 알고 고맙게 생각해라.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제 집이잖아요. 제 부모님이 저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속으로는 수만 번 외쳤지만 저는 바보같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잘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미련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텅 빈 저택에 저 혼자 남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를 보며 결국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고무장갑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저는 다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잡초를 뽑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간식을 준비하고 남편의 구두를 닦는 일상.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이었겠지만 저는 월급 한 푼 못 받는, 아니, 제 소중한 집까지 내어주고 구박만 받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식모였습니다. 거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새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결혼사진 속에서 활짝 웃던 그 은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부모님이 저 잘 살라고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집이 이제는 저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시댁의 노예로 부려먹게 만드는 지옥 같은 창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애썼던 이 가정이 이미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제 등에 얼마나 날카롭고 잔인한 칼을 꽂으려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시커먼 먼지 같은 우울함이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밑을 기어다니며 땀을 흘리고 있었죠. 적어도 남편만은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제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으슬으슬 한기가 들더니 점심 무렵엔 눈앞이 핑글핑글 돌더라고요. 15년 동안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한 번 못하고 버텼는데 그날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도저히 걸음을 뗄 수가 없어 시어머니 심부름과 은행보리도 다 못 마친 채 병원에 잠깐 들러 약을 타고서 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어 온종일 바쁠 거라고 했던 남편이었죠. 여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니 심부름도 못하고 들어가는데 여보가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하더군요.
아, 엄마가 시킨 거는 꼭 해야지. 아프더라도 꼭 하고 들어가. 전화 끊는다. 뚝 끊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계음이 마치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일을 다 못 마치고 가면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지만 몸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서러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키며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집안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드러지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요. 호호호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손맛은 정말 예술이에요. 아유, 우리 새아기가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기분이 좋네. 많이 먹어, 응? 우리 귀한 복덩이.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가 웬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요? 제 목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란 시어머니가 과일 칼을 떨어뜨릴 뻔하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 너 왜 벌써 왔니? 오늘 저녁 늦게까지 시장 보고 오라고 했더니 왜 이 시간에 들어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바로 왔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냐고 여쭤봤잖아요.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2층 저희 안방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왜 이 시간에 우리 집 안방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샤워라도 한 건지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얇은 샤워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제 비명 섞인 외침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왜 이래? 미팅이 취소돼서 좀 쉬러 들어온 거야. 아프다더니 목소리는 아주 쌩쌩하네. 그때 거실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사모님이 많이 화나셨나 봐. 내가 괜히 와서 불편하게 해드린 거 아니야? 자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남편한테 자기라고? 은희야, 진정해. 이분은 나랑 아주 특별한 사이야. 네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해주고 있거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못한 일이라니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그들 식구를 위해 헌신한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이. 이 안방은 내 방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소중하게 꾸며주신 내 방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 올라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어른 앞에서 고함을 질러. 이 방이 왜 내 방이야? 우리 아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 아들 집이지. 너같이 애도 못 낳는 불길한 년 때문에 우리 아들 앞길이 15년이나 막혀 있었던 거야.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나서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다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집 아버지가 주신 제 집이에요. 명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들이 살고 있으면 우리 아들 집이지. 너는 그동안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 됐어. 이제 우리 복덩이가 들어왔으니까 너는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내일부터는 저 새아기가 이 안방 주인이다. 옆에 있던 불륜녀는 보란 듯이 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끼던 코트를 꺼내
제 몸에 대보며 웃더군요. 언니, 아니, 아줌마 이 코트 나한테 잘 어울리죠? 안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언니는 이제 짐 싸야 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예쁘게 입어줄게요. 이거 나. 내 옷에 손대지 마. 제가 옷을 뺏으려 달려들자 남편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무릎에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100배, 1000배는 더 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고작 이런 대접으로 돌아오다니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 눈물 섞인 호소에도 남편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랑 있는 거 솔직히 질렸어. 1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우울하게 구는 거 받아주는 것도 한계야. 이제 나도 사람답게 좀 살자. 어머니 말씀대로 해. 조용히 나가주면 위자료는 조금 챙겨줄 테니까. 아니면 소송할 거야? 너만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 사람은 저를 바닥에 내팽개쳐둔 채 하하호호 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죠. 텅 빈 거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저 잘 살라고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저택 안방에서 다른 여자와 웃음을 나누던 남편, 그리고 그 여자를 새아기라 부르며 축복하던 시어머니, 그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 그리고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당연히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는 오만한 착각 말이죠.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번진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은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당신들 오늘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안방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는 이 저택이 그들의 무덤이 되는 순간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보란듯이 밖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소리 같았죠.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 집에서 제가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안 나갔니? 어지간히 얼굴도 두껍다 얘.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벌써 짐 싸서 나갔을 텐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질색하며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그 곁에는 불륜녀가 승리자라도 된 양 남편의 팔짱을 꽉 끼고 서 있었죠.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여보, 나 피곤해.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정리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좋게라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어떻게 저토록 당당하게 좋게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 여자를 우리 안방에 들이겠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여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집이야. 제 외침에 소파에 털썩 앉아있던 시누이 혜림이가
코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명예 타령이에요? 우리 오빠가 15년 동안 이 집 유지비 내고 언니 먹여 살려준 건 생각 안 해요? 사실상 오빠 집이나 다름없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가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하듯 아가씨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됐고요. 언니가 애를 못 낳은 시점에서 이미 이 집 며느리 자격은 상실된 거예요. 우리 오빠 대 끊어놓은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예요? 저기 옆에 있는 언니는요. 우리 오빠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까지 가졌대요. 이제 곧 우리 집안대를 이을 복덩이라고요. 아가씨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저 여자가 가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불륜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들었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애도 못 낳는 돌기집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을 작정이었어? 너 같은 불길한 년 때문에 우리 아들 앞길이 15년이나 막혀 있었던 거야. 이제라도 저 새아기가 우리 아들 앞길 열어준다니 너는 조용히 꺼져주는 게 마지막 도리 아니겠니? 어머니, 제가 일부러 안 낳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했지만 안 된 걸 어떻게 저한테 죄라고 하세요? 제 눈물 섞인 항변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륜녀가 가식적인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죠.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 어떡해요? 자기야, 나 배가 좀 당기는 것 같아. 사모님이 소리 지르니까 우리 아기가 놀랐나 봐. 불륜녀가 배를 감싸쥐며 엄살을 부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너 미쳤어? 임신한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명의로 된 집이라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너 이혼 소송 들어가면 기여도 때문에 이 집 절반은 내 거야. 아니, 우리 엄마 모시고 산 기간까지 합치면 네가 오히려 돈 내놓고 나가야 할지도 몰라. 알겠어? 남편의 그 뻔뻔한 협박에 저는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제 재산을 탐내고 저를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은 뒤 버리려는 괴물일 뿐이었죠. 불륜녀는 보란듯이 제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끼던 보석함을 열어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거울을 보고 웃더군요. 우와, 자기야. 이거 나한테 딱이다. 임자가 따로 있었네. 이거 나. 그건 우리 엄마가 나 시집올 때 주신 유품이야. 당장 내려놔. 제가 달려가 목걸이를 뺏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게 어딜 감히. 이제 이 방 주인은 저 새아기라고 했지. 너는 저기 건너방에 있는 내 짐이나 싸. 아니면 다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버릴 테니까. 바닥에 쓰러져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면서도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아가씨, 저를 외면하는 남편, 그리고 제 유품을 목에 걸고 기뻐하는 불륜녀. 15년 동안 제가 지켜온 보금자리는 이미 그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싸는 대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라는 거추장스러운 식모를 쫓아내고 저택과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눈물은 여기까지라고.
저들이 그토록 탐내는 이 저택이 저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될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여보, 그리고 아가씨, 당신들은 오늘 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오만함이 당신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택 금매 지금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당일 잔금, 당일 입주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제 온몸을 갉아먹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죠?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송곳 하나가 만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이 집을 이제는 저들을 가둘 덫으로 바꿔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은 눈을 화장으로 대충 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예, 너 어디 가니? 아침도 안 차려놓고 이제 이 집 나갈 준비하느라 바쁜 모양이지? 네, 어머니. 갈 곳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저 쫓아내실 거잖아요. 제 힘없는 대답에 시어머니는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으셨죠. 그래, 생각 잘했다. 우리 아들도 변호사 알아본다니까 너도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다. 저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숙이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시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저는 곧장 평소 신뢰하던 부동산의 최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 금싸라기 같은 저택을 금매로 내놓으시겠다니요? 최 소장님은 제 제안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인데다 위치며 조경이며 이 근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물이었으니까요. 소장님, 시세보다 20% 낮게 내놓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잔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당일 지급하셔야 하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기존 거주자들을 당일 즉시 강제 퇴거시키는데 동의하는 매수자여야 합니다. 짐 하나 가구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치워버릴 수 있는 분으로요. 최 소장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아는 재력가 한 분이 즉시 입주할 집을 찾고 계시긴 합니다. 그분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서 쓰실 분이에요. 계획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매수자와 연락이 닿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거드름을 피우며 제 앞을 막아섰죠. 여보, 집은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내가 자비 좀 베풀어서 보증금 정도는 해줄 용의가 있는데 어때? 고맙지? 남편의 비아냥에 저는 가슴이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줄게. 오, 웬일로 말이 잘 통하네. 진작 이럴 것이지. 엄마, 은희가 드디어 정신 차렸나 봐요. 남편의 외침에 안방에서 불륜녀와 시어머니가 환호성을 지르며 나왔습니다. 불륜녀는 제 얼굴을 빤히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죠. 아줌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아기도 언니가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자기야, 우리 그럼 내일 도장 찍으러 가는 거지? 그럼 바로 진행해야지.
은희야, 바로 서류 준비해서 도장 찍자. 남편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당신들이 이 집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딱 하루 남았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그날 오후 최 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조건을 모두 수락했고 제가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는 그 시각에 맞춰 잔금을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죠. 매수자는 인테리어 공사팀과 강제 집행 용역까지 이미 섭외를 마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부모님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만을 챙겼습니다. 이 집의 가구, 명품 가방, 보석들, 15년 동안 제가 채워 넣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곧 저들에게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돌아갈 테니까요. 은희야, 너 거기서 뭐하니? 짐 싸는 거야? 가구도 가져가려면 다 싸서 가져라가 어차피 우리 새아기 취향에 맞춰서 가구도 싹 바꿀 거니까. 시어머니가 문을 빼꼼히 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부모님이 주신 집을 이렇게 팔아버려서. 하지만 이 집이 저 악마들의 놀이터가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요. 대신 저 사람들을 이 집에서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믿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 때문이었죠. 밖에서는 불륜녀가 제 안방 침대에 누워 남편과 태교 음악을 듣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마음껏 누려둬. 내일 아침이면 당신들의 그 안락한 침대가 차가운 길바닥으로 변할 테니까. 15년 전 이 집에 신부 화장을 하고 들어오던 어린 은희를 이제는 보내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을 피눈물로 바꿔줄 냉혹한 집행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저택의 화려한 조명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그날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5년의 헌신과 눈물을 태워버릴 가장 화끈한 복수의 날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이 한 장으로 끝내는 날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거울을 보며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서두르는 화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정성 들여 입술을 바르고 머리를 만졌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저택에서 나가는 마지막 날이자 저들이 이 저택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요. 거실로 내려가니 남편은 이미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불륜녀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싱글벙글 웃고 계셨고요. 준비 다 됐어? 늦지 않게 서둘러. 법원 근처는 차 막히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누가 보면 대단한 상이라도 받으러 가는 줄 알겠더군요. 저를 보며 한 번도 지어주지 않았던 그 환한 미소가 오늘은 저를 떠나보내기 위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 다 됐어.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제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툭 내뱉으셨습니다. 그래, 가서 도장 잘 찍고 와라. 괜히 거기 가서 마음 약한 척 딴소리하지 말고. 너만 결단 내리면 우리 집안 다 행복해지는 거니까. 아줌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혼해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셔야 해요. 아, 참.
언니 안방에 있는 화장대랑 가구들은 제가 그대로 써도 되죠? 버리기엔 아깝더라고요. 불륜녀의 뻔뻔한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럼요, 마음껏 써요. 사실 내가 쓰던 거라 좀 찝찝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요. 제 의외의 대답에 불륜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남편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글쎄 여보. 그냥 속이 시원해서 그런가 봐. 우리 이제 그만 가자.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연신 창밖을 보며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손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장님께는 미리 연락을 드려놨죠. 제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그 순간 바로 잔금 처리와 등기 이전을 진행해 달라고요. 법원에 도착해 나란히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남편은 마치 숙제를 끝낸 초등학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그 찰나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15년의 희생이 고작 이 도장 한 번으로 사라진다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곧 들이닥칠 저들의 운명에 대한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네. 은희야, 너도 이제 자유다. 축하한다. 법원을 나오며 남편이 내민 손을 저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래, 당신도 축하해.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 지금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잔치 준비하라고 해야겠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큰 파티 열기로 했거든.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걸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바로 부동산 최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방금 도장 찍었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매수자분과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강제집행팀도 지금 출발하라고 전해주시고요. 네, 사모님. 안 그래도 매수자분이 현금 준비해놓고 대기 중이셨어요. 30분 내로 잔금 입금될 겁니다. 서류는 저희가 바로 처리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찍힌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액수의 잔금.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답답한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우리 집, 아니 제가 방금 팔아버린 그 저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안 치고 불륜녀는 제 옷장에서 꺼낸 명품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몸을 흔들고 있겠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집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랑으로 지어주신 그 집이 악마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채 썩어가는 꼴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잔치 준비 많이 하세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갈 테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반대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저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저택에서 벌어질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막장극의 설계자였죠. 여러분, 그날 밤 저는 평소에 쓰던 낡은 침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는 호텔방에서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15년 동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던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식모가 아니라는 해방감 때문인지 정말 달콤한 잠이었죠. 하지만 제가 단잠을 자는 그 시각, 저택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계십니까? 안에 계신 분들 당장 나오세요. 정막이 감돌던 새벽 6시, 저택의 육중한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날 밤 제가 나간 뒤 자기들끼리 이른바 안방 입성 파티를 벌이며 잠들었던 식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죠. 아, 진짜. 어떤 놈이야. 새벽부터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난리야. 남편이 속옷 차림에 겉옷만 대충 걸친 채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이어 잠옷바람의 시어머니와 눈도 못 뜬 불륜녀가 거실로 나왔고요.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새벽에. 하지만 남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 5-6명과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니요? 내 집 대문 내가 두드린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왜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당장 안 나와. 안경 쓴 남자의 호통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거실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남편의 뒤를 받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요. 당신들 강도야? 우리 아들이 이 집 주인인데 어디서 행패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그러자 안경 쓴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남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처리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등기부 등본이었죠. 이것 봐. 어제 날짜로 소유권 이전 다 끝났고 잔금까지 완벽하게 치렀어. 전 주인 조은희 씨가 오늘 새벽까지 집 비워주는 조건으로 나한테 팔았단 말이야. 당신들 전 주인이랑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서류를 받아든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도인 조은희, 매수인 강철중. 그 글자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죠. 이게 뭐야? 은희가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무슨 수로. 아니, 이 집이 왜 팔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불륜녀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뿌리치며 괴성을 질렀죠. 이 미친 여자가 집을 팔아버렸어. 우리 몰래 집을 다 처분했다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은희 그년이 집을 팔아? 내 아들 집을 그년이 무슨 권리로 팔아? 이거 무효야. 사기라고. 사기는 당신들이 치고 있는 거지. 엄연히 집주인이 판 집을 내가 샀는데 무슨 헛소리야? 야, 애들아. 시간 없다. 안에 있는 짐들 싹 다 마당으로 끌어내. 새 집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집 안으로 구두를 신은 채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실의 소파, 식탁, 그리고 안방에 있던 침대와 옷가지들을 가차없이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 놓으라고. 내 옷이야. 내 가방이란 말이야. 불륜녀가 소리를 지르며 용역 사내의 팔을 붙잡았지만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 옷장을 통째로 비우며 그녀가 어제 제 옷장에서 꺼내 입었던 원피스들을 마당 바닥으로 던져버렸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임신한 사람이야.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새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임신을 했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6시까지 비워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건 다 쓰레기야. 억울하면 전 주인한테 가서 따지든지. 자, 당신들도 몸만 나가. 더 지체하면 무단 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시어머니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은희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절규를 들어줄 은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잔인하게 그들의 잠옷 사이를 파고들었죠. 15년 동안 제가 닦고 광냈던 그 화려한 거실 바닥에는 용역들의 흙 묻은 구두 자국이 가득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불륜녀는 그렇게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믿었던 저택에서 강제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잔치를 벌이며 승리에 취해 있던 거실은 이제 낯선 사내들의 거친 함성과 가구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더군요. 이제 당신들이 보낼 나날들은 내가 보냈던 15년의 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이거 나요. 내 몸에 손대지 말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요? 찢어질 듯한 비명이 대문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새 집주인이 고용한 용역 사내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까지만 해도 제 안방에서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정말 가관이었죠. 제대로 옷을 챙겨 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는지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만 걸친 채 맨발로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침 공기가 꽤 쌀쌀했는데 살같이 훤히 비치는 그 차림으로 길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모습이란 맨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저게 무슨 망신이야? 저 집 며느리 아니잖아. 저 젊은 애는 누구야? 대문 앞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짐은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안에 내 가방이랑 옷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불륜녀가 악을 쓰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용역 사내들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 몇 개를 그녀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전 주인이 다 폐기 처분해달라고 이미 얘기 끝난 것들이니까 억울하면 전 주인한테 따지죠. 용역 사내들이 던진 쓰레기 봉투가 터지며 쏟아져 나온 건 그 여자가 제 화장대에서 탐냈던 제 명품 가방들과 보석 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파티를 벌이며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와 그녀가 집으로 들어올 때 가져왔던 싸구려 가구 조각들이었죠. 어머니,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나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여자가 울며 남편을 찾았지만 남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얇은 겉옷만 걸친 남편은 용역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짐더미 위에 주저앉아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마당에 던져진 낡은 담요 한 장을 주워 불륜녀의 몸을 감싸주려 했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닦고 광냈던 이 저택의 정원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린 거죠. 야, 조은이 어디 있어? 그년 당장 불러와. 내 집 팔아먹고 어디로 도망갔어?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멀리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뒷좌석에 앉아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제 심장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맨발로 길바닥을 뛰어다니며 저를 찾았지만 제가 그곳에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애 못 낳는 식모 취급하며 내쫓으려던 남자가 이제는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울부짖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묘한 인과응보였죠. 여보, 나 좀 봐. 나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 불륜녀가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제 코가 석자인 남편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지금 아기가 문제야? 우리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비켜봐. 나 소장님한테 전화해야 해. 사랑? 태어날 아기? 그런 건 그들에게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저 화려한 저택과 돈, 그리고 남들의 시선만이 그들의 전부였던 거죠. 그 껍데기가 벗겨지자마자 드러난 그들의 본 모습은 악취가 나는 오물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 은희 씨 아니야? 저기 차 안에 있는 거 은희 씨 같은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탄 차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짐더미 위에 앉아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시어머니와 슬립 차림으로 울부짖는 불륜녀,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는 남편을 향해 아주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야, 은희 너 거기 있었어? 당장 내려. 이 집 다시 돌려놔.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시어머니가 맨발로 차를 향해 달려왔지만 차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나가야 이 집안이 다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이 지옥 같은 집도 같이 치워드린 거예요. 이제 아드님이랑 저 복덩이랑 새로운 집주인 밑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이 독한 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대접 못 받은 15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축복이죠. 아, 그리고 여보. 아까 혜림 아가씨가 그랬지? 내가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니까 밥값은 해야 한다고. 그래서 밥값 제대로 하고 가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녀가 은밀하게 저지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범죄의 대가가 이제 막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쾌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집을 잃은 슬픔 뒤에 아주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기 마련인데 제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거든요.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그분의 손에서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이제 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택 앞 길바닥이 아수라장이 되어가던 그때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아까 그새 집주인이 부른 용역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한눈에 봐도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사내 중 한 명이 문신이 가득한 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차 창문을 내리고 그들을 가만히 지켜봤죠. 겁에 질린 남편이 제 차 쪽을 가리키려는데 사내들의 시선은 이미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 김복자 할머니. 우리 돈은 어떻게 하실 거야? 오늘 진명에 넘어온다고 호언장담하셨잖아. 사내들이 시어머니를 에워싸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죠. 당신들 뭐야?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 누구신데 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내 중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 하나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 엄마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지. 여기 봐봐. 내 엄마가 며느리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다 가져와서 위임장 쓰고 돈 빌려갔어. 무려 5억이나. 뭐? 5억?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은희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남편의 절규의 시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륜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담요를 여미며 남편 뒤로 숨더군요. 아이고, 사장님. 그게 이혼만 하면 이 집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집 담보로 돈 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죠.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지금 집주인이 집 팔았다는데 무슨 담보 타령이야. 이 서류 봐. 전주인 조은이가 어제부로 제3자한테 집 팔았어. 당신이 우리한테 담보로 주기로 했던 그 저택, 이제 남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면 당연히 15년 살았던 기여도를 주장해서 이 집을 아들 명의로 뺏어올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인감을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는 그 돈을 미리 당겨서 아들 사업 자금이랑 시누이 혜림 아가씨의 호화 결혼 준비 비용으로 홀랑 써버린 거죠. 엄마, 제정신이야? 은희 도장을 도용해서 사채를 써? 그거 범죄야, 범죄. 아니, 나는 네가 이 집 차지할 줄 알았지. 15년이나 살았는데 당연히 우리 집이 될 줄 알았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절규에 혜림 아가씨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럼 내 예식장이랑 혼수는 어떻게? 사채업자들이 나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사채업자들은 이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할망구 당장 끌고 가. 담보도 없이 남의 집으로 사기를 쳐? 당신들 온 가족이 다 사기 공범이야. 오늘 안으로 돈 안 나오면 법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불륜녀는 그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짐더미 사이에서 제 가방 하나를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죠. 어딜 도망가? 이 가방 뭐야? 명품이네. 이것도 뺏어. 사채업자가 불륜녀의 손에서 가방을 거칠게 뺏어들자 불륜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눈물로 지켜온 제 물건들이 이제는 저들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줘. 이 돈만 해결해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게. 은희야. 야, 이 할망구가 어딜 잡아.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냐. 사채업자의 거친 발길질에 시어머니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굴렀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잔치를 벌였던 화려한 저택 앞마당은 이제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지옥도가 되어 있었죠. 여보, 살려줘. 제발 은희 좀 잡아봐. 네가 은희한테 빌면 저 돈 갚아줄 거 아냐.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아들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이 들이민 보증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엄마, 왜 내 이름을 여기 넣었어? 나보고 이걸 다 갚으라고? 나 이제 이혼해서 재산 분할도 못 받아. 은희가 집 팔고 도망갔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돈을 갚냐고. 뭐, 재산 분할을 못 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15년 살았으면 반은 내 거라며.
집주인이 바뀌었잖아.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엄마, 내 인생 엄마가 다 망쳤어. 남편은 자신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끔찍하게 아꼈던 모자 관계가 돈 몇 억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 짐더미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불륜녀가 살금살금 도망치려다 시어머니의 눈에 딱 걸렸습니다. 야, 너 어디가? 네가 우리 집 복덩이라며. 우리 아들 가졌다며. 너라도 가서 돈 좀 해와. 시어머니가 달려가 불륜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얇은 슬립 차림으로 담요만 겨우 걸치고 있던 불륜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 이거 나요, 할머니. 누가 할머니네 집 복덩이야? 나 임신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돈 많은 줄 알고 붙어 있었던 거지. 이런 알거지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쳐다도 안 봤어. 뭐라고? 임신이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 때 있는다고. 아이고, 그 말을 믿었어요? 당신 아들 정자왕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나 같은 애들이 그런 거짓말 한두 번 하는 줄 아냐고요. 나 더러운 손 치우라고. 불륜녀는 시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고는 길가에 서 있던 택시를 향해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허공을 바라보았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뒷목을 부여잡으며 몸을 활처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까뒤집으며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남편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거품 섞인 신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쯧쯧 혀를 차며 침을 뱉더군요. 야, 이거 재수없게 여기서 죽는 거 아냐? 야, 일단 철수해. 어차피 이 집은 남의 집 됐고 저 할망구 깨어나면 다시 털자고. 사채업자들이 떠난 자리에는 버려진 짐짝들과 겉옷 하나 걸친 차림으로 실성한 듯 웃는 시누이, 그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붙잡고 오열하는 전 남편만이 남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화려한 성체가 주인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건 이 저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은 진심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진심을 짓밟았고 결국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했습니다. 제 15년의 한이 서린 저택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이제 저들에게 남은 건 차가운 법의 심판과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뿐일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저를 그 길바닥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시어머니와 비겁하게 고개를 숙인 남편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들이 맞이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고 고통스럽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함만 남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허무함이 아니라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진짜 내 인생의 평화였습니다. 저택 앞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졌던 그 처절한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남겨주신 매각 대금으로 마련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우아한 펜트하우스에 있습니다. 아침 9시, 알람 소리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도 없는 평온한 아침입니다. 15년 동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뜨거워진 솥 앞에서 땀을 흘려야 했던
제 손에는 이제 갓 구운 토스트 한 조각과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죠. 창밖을 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전화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해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은희 씨 소식 들으셨어요? 전 남편 쪽에서 합의해달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합의요?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어머니 말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서 형량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전 남편 사업체까지 들이닥쳐서 이미 파산 직전이랍니다. 은희 씨가 고소를 취하해주거나 합의금을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매일같이 빌고 있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법대로 해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비는 이미 15년 동안 다 썼거든요. 이제 남은 건 그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은 아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은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병원비도 없고 혜림이는 파혼당해서 매일 울기만 해. 나 정말 죽고 싶어.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살려줘. 저는 그 문자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의 은희였다면 또 바보같이 가슴을 치며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답장 대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남편이 비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은희야, 전화해 줄 줄 알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여보, 아니 전 남편.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그랬지? 내가 애 못 낳는 돌기집이라 당신 앞길 막았다고. 근데 봐봐. 나 나가고 나서 당신 집안 꼴이 어떤지. 이제 알겠어? 당신 앞길 막고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그 끝도 없는 욕심이었어. 은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는 벌써 도망갔고 나한테 남은 게 없어. 나한테 빌지 마. 당신이 버렸던 15년의 세월한테 빌어.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랑 아가씨 모시고 당신들이 내게 시켰던 그 식모살이 이제 당신들이 직접 하면서 살아봐. 그게 당신들한테 어울리는 삶이니까. 은희야, 제발. 저는 그의 절규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부모님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했죠?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집, 그 악마들에게서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 집으로 그들을 벌줬어요. 이제 저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더 이상 울지 않고 누군가의 식모가 아니라 조은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살게요. 참았던 눈물이 사진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15년 동안 흘렸던 그 억울하고 뜨거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상처를 씻어내주는 시원하고 맑은 눈물이었죠. 저는 화장대로 다가가 제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푸석푸석했던 피부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겁에 질려있던 눈빛은 이제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화창한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는데 바람이 참 달콤하더군요. 15년 동안 제가 닦았던 그 저택의 대리석 바닥보다 이 길 위의 흙과 공기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아침을 차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독서를 견디며 밤을 지샐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저처럼 가슴속에 피눈물을 머금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은 절대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15년 만에 깨달은 이 평범한 진리가 부디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공항으로 향합니다. 평생 시댁 뒷바라지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긴 휴가를 선물하려고요.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던 그 아스팔트 위에도 이제는 새로운 주인의 발걸음이 닿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저택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제 마음의 성을 지었으니까요. 은희야,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은희로 행복하게 살자. 저는 저 자신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를 보며 저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15년 차 며느리 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사람 좋은이의 화려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은희 씨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와 눈물로 버텨온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남이 나를 아껴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은희 씨처럼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아픈 인연은 이제 과감히 정리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은희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